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문 절도단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 전역의 최고급 스토어에 출몰하자 모두 긴장합니다. 소매업소는 경비를 늘리지만 최적의 대책은 아닙니다. 야생 터키도 여러 주에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여는 민주주의 회담에 대만도 초청하자 중국이 미국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만에서는 누가 참석하느냐가 이슈입니다. 미국은 폴란드와 필리핀도 초대했지만 헝가리는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리튼하우스를 자신의 집에서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 대항한 자경단으로서 두 사람을 총을 쏴 숨지게 한 리튼하우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활짝 웃고 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판사는 사망자를 낸 백인 우월주의 시위를 주도한 주모자들에게 2,600만 달러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52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이번 할러데이 쇼핑 시즌에는 자신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각 병원들은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도 좌파 총리의 공식적인 데뷔에 세계가 시선을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쯤이면 모두 내일 추수감사절 여러 각 가정마다 플랜이 있으시겠죠? 그 플랜의 준비를 다 하셨거나 오늘 이제 하실 그럴 그 채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로스앤젤레스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등 전역에서 아주 조직적인 절도단이 그야말로 활보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소매업소는 소매업소대로 그리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소매업소에서 10억 달러를 팔면은 그러면 10억 달러 판매를 할 때 70억 달러가 절도랍니다. 70만 달러, 70억이 아니라 10억 달러를 파는데 어떻게 70억 달러가 절도가 되나요? 하면은 한 1430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절도당한다는 건데 전국 소매협회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통계입니다. 현상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그로브몰에서 한 20명 정도가 놀스룸에 들어간 것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었는데 3명 정도는 체포됐다. 금요일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루이비통이라든가 아니면 버버리 또 블루밍데일. 토요일에는 80명이 쳐들어가서 직원들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노스룸, 워너크릭에 있는 노스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이죠. 그 밖에도 헤이워드, 샌호세, 베버리 힐스 아무튼 많습니다. 심지어는 CBS 스토어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는데 시카고에 있는 루이비통은 지난주에 한 10만 달러 정도를 아주 계획을 하고 들어온 절도단에 의해서 절도를 당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샌프란시스코 심지어는 월그린은 5군데 스토어가 문을 닫았죠. 조직적인 절도범 때문에. 베스트바이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가장 큰 소매업소입니다. 베스트바이는 3, 4분기의 이윤이 조직적인 절도범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도범들은 어떻게 절도를 하는가? 하이엔드 스토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의 이제 시카고가 됐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전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특히 이제 그 법 집행기관이죠. 로컬의 사람들인데 이 로컬의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들어가라 하고 하는 그 조직책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 어디에 들어가서 뭐 애플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진들도 오늘 아침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이던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 절도단을 훈련을 시키고요. 우선 모집을 하겠죠. 해서 훈련을 시키고 기구를 주고, 어떤 때 뭐 지뢰대도 주고 뭐 해머까지 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 그런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무슨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와라 하는 것을 교육을 받는답니다. 이 조직적인 그 절도단이요. 그리고 점점 저돌적이 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뉴스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지만,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 흔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좀 그 드물다고 할까요? 그 드문, rare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대담한 범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조직적인 절도범을 누가 교육을 시키고 들여보내는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책이 따로 있어서 지금 뭐 글로브몰에 들어갔다는 수십 명, 들어가서 하루에 일을 하고 나오면 $500에서 $1,000 정도를 일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그 이제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 뭐 어떤 뭐 루이비통 스토어에 들어가면 뭘 가지고 나와라, 뭘 가지고 나와라 하고 출구까지 얘기를 해주고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전부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움직이는 것이 뭐 우당탕탕탕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피캣도 있겠죠. 금요일에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으면 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발적인 절도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 조직적인 조직원, 훈련받은 조직원과 다른 카피캣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죠.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그 유리가 많습니까? 베버리힐즈에 가보면 거의 무슨 뭐 경비 장치는 해놨다 하더라도 유리로 안이 좀 들여다 보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소매업소 측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아침 AP통신이나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같은 급하게 경비를 강화한다고 사람을 하이어했는데, 그 경비를 맡은 사람이 전문적인 절도범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번 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전문적인 그야말로 하이엔드 스토어 털이 전문적인 절도범들을 보면은 밤 10시도 있지만 사람이 있을 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들이 그 같은 절도범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어떠한 경우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토어의 경비는 항상 그 스토어에서 아주 값비싼 물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손님이나 직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국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손님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만약에 본인이 그런 그 하이엔드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이 같은 그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그 절도범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손님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목격자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리고 절대로 어떤 같이 이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서 발생된 전문적인 절도 터리범에 의해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손님이 다친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하도 걱정하고 뭐 당연히 걱정을 해야지 되죠. 주지사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한 최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왜 이게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이 같은 조직적인 절도범에 대해서 어떤 그 대처하는 방안이 조금 느슨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체포됐다 하더라도 그 형벌 같은 것이 다른 대도시보다 약하답니다.
다른 그 고급 하이엔드 스토어가 있는 대도시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도범들도 그런 것을 알아서 먼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훔친 물건을요, 이곳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지역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내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 진품 훔친 물건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 작물을 보낸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아무튼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항상 뭐 스토어에 들어가면 출구가 어디인가를 보고, 그리고 뭐 그 출구를 누군가가 막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그 스토어 자체에서 어떠한 그 방범을 해놓은 것, 그런 것에 대처를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이엔드 스토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개에 뭐 적어도 몇천 달러 이상 되는 그런 값비싼 물건을 파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아주 뭐 지레짐작으로 너무 심각하게 내가 가는 스토어,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무슨 종합 선물센터에서도 이렇게 먼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피캣이라는 게 있으니까, 카피캣은 대대적인 절도 행위보다는 조금 작은, 충동적으로 누군가가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 연시 할러데이 시즌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공격이잖아요. 절도범도 일종의 그 물건에 대한 공격, 스토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공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 야생 칠면조, 와일드 터키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비일비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오늘 그 영국의 그 가디언의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예를 들면요, 뉴햄프셔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사람을 야생 터키가 공격을 한대요. 뉴저지주에서 우편 배달부가 야생 칠면조의 공격을 받아서 911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미시건주에서, 이 미시건주는 아예 그 공무원들이 무슨 뭐 순찰대원 비슷한 사람들이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닌대요. 야생 동물, 바로 이 야생 터키로부터 이제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너무 늘어나서 이 자체는 이 야생 칠면조를 보호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이 197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그 보호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야생 터키 하면은 굉장히 몸집도 크더군요. 몸집도 크고 키도 뭐 4피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몸무게도 뭐 적어도 20파운드, 30파운드 이 정도 됐는데, 예전에 그 칠면조의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것은 조금 뭐 16파운드 이 정도로 뭐 작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말하자면 북미 지역에서는 10,000년도 더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살기 전부터 이 그 칠면조가 살기 시작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1784년도에 이 야생 칠면조를 굉장히 용기 있는 새잖아요. 볼드잖아요. 용기 있는 새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식민지 이전에는 미국의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39개 주에서 이 야생 터키가 한 뭐 1,000만 마리 정도는 있었는데, 유럽에서부터 정착민들이 이렇게 오면서 사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가 되니까 이게 1,000만 마리 정도 됐던 것이, 그것도 사람들이 사냥을 하면 이렇게 줄어드네요. 한 20만 마리 정도로, 거의 조금 있으면 멸종위기가 되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또 1930년도에 처음으로 땡스기빙 데이가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 뭐 칠면조를 잡고 하니까 뉴잉글랜드 그쪽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위기가 돼서 800년대 말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보호하자 해서 몇십 년 동안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완전히 보호를 했더니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야생 그 터키에게 만약에 집 근처에 온다 하더라도 먹이를 주지 말아라, 먹이 주면 벌금 물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너무 그 번식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막지를 못해서 지지난해가 아니네요. 지지난해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그 야생 그 터키가 뭐 100명 정도를 공격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12개월 동안에. 그리고 또 때로 몰려다닌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우르르 몰려와서 공격을 하면 사람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생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택에도 침투하고 트래픽도 위협하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용기 있는 새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난동 부리는 골치 아픈 새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서 영토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일리 메신저라는 저 동부 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 사람들이 와서 점점 침투하면서 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땅을 뺏기는 이것의 야생성이 발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거는 것이다. 영토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번도 인간이 다른 먼저 그곳에서 살았던 인간보다 힘이 약하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을 느낀다던가 정말로 쉐어를 해야지 되겠네 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간이 무슨 폭풍, 산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당하면서야 같이 살아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약간의 이 두 가지 이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야생 칠면조로부터 인간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이제 미국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여는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표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과의 대치도 그렇고 또 이제 어느 나라를 초대를 하고 초대를 하지 않느냐. 미국을 합쳐서 110개 국가입니다. 미국이 초대하니까 미국이 109개 국가, 당연히 뭐 한국도 포함됐고요. 초대를 하는 건데 이게 세계의 그 구도 개편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일 리트나우스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와 사진이 나왔고 그 밖에도 뭐 몇 가지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2월 9일과 12월 11일 이틀 동안에 이제 109개 국가를 뭐 화상으로 초대를 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번 두 번째죠. 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고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회의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이 지도국가, 민주주의 지도국가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어떤 태도 내지는 그 각오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이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잖아요. 러시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대만이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원 차이나 팔러시, 미국은 한 개의 그 중국을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없다고도 중국 입장에서는 보는 두 가지를 미국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원 차이나 팔러스인데 왜 중국을 초대하지 않을 때 대만을 초대하느냐.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실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만에서 누가 오느냐인 겁니다. 이 그 초대를 했을 때 대만의 그 총통이 오느냐. 차이 잉원이 오느냐 아니면 그 참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 대만 총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석하기를 아마 넌지시 요구했을 확률이 아주 높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완전히 그 대만 그 총통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을 초대하지 않을 때 대만 총통을 정상으로 초대를 하는 게 되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주는 거고
우리가 대만 총통은 아니지만 대만을 여기에 초대를 했다는 것. 그러면 이게 양쪽에서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하지만 막상 대만 총통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면 거봐라. 국내용으로 중국이 지금 실수하는 거야. 미국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중국 말을 들어서 대만 총통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중국은 내부 단속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윈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헝가리의 그 우파 총리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리는 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그 헝가리에서 그 유럽에서 난민을 받는 게 우리 무슨 크리스찬 전통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그 뭐 그런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점점 뭐라고 할까요? 그 난민을 받으면 주권이 악화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쪽으로 그런 그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보수주의, 민족주의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이 헝가리의 그 우파 총리죠, 그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초대하지 않았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또 그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초대하지 않은 거죠.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헝가리의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죠.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더군다나 최근에는 더욱더 러시아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깝기 때문에 독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르도안은. 그렇기 때문에 독재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극에서 극이기 때문에 나토에서 터키를, 유럽연합에서 헝가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폴란드도 초대를 합니다. 필리핀도 초대를 해요. 필리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도도 초대를 하고 뭐 그렇게 볼 때는 뭐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는 당연히 초대를 했고요. 목표 자체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패 척결입니다. 이 부패 같은 것에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세 번째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그 세계적인 리더십을 약속을 하는 것, 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만을 초대했다 해서 뭐 중국과 완전히 무슨 뭐 불튀는 싸움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힘의 균형을 서로 잡아가고 있는 게임, 정치 게임, 뭐 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카일 리트나우스 방금 전에 우리 집에서 떠났다. 그 마을라고 플로리다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일 그 리트나우스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하는 시위대 2명을 총으로 쏴서 숨지고 1명의 부상 입히고 그 부상 입은 사람은 총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총을 겨눴다고 하고 피스톨 이 그 리트나우스는 AR-15을 나이가 되지 않아서 살 수 없을 때 친구에게 사게해서 불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쏜 것이고 그 쏴서 숨진 2사람은 뭐 전과도 있고요.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2사람은 전부 숨진 사람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한 사람은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네가 총을 쏜 인간이지 하면서 스케이트보드로 공격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리트나우스는 저 2사람들이 다 내 총을 뺏어서 나를 쏘았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위스콘신의 여러 가지 총기에 관한 법에 따라서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팍스의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했고 어제는 팍스의 션 해니티와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에서 리트나우스 금방 갔어. 조금 전에 떠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잘못이야. 이게 왜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사건 자체가 우발적인 사건, 사람이 숨진 그리고 재판으로 이 리트나우스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방아쇠를 안 당겼다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2가지입니다. 위협을 당연히 느꼈을 가능성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대방 숨진 2사람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한 사람 뭐 다친 사람은 뭐 피스톨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 만약에 방아쇠를 안 당겼으면 2초 동안에 안 당겼으면 숨졌을 것이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그럼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AR-15 없어서 숨진 사람은 어떤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 그럼 문제 많은 사람은 총에 맞아서 숨져도 마땅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라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일 때도 그랬습니다. 숨진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건 어땠던 사람이건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숨진 사람들 뭐 뭔가 그 동네에서 경찰이 흑인을 부당하게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다고 하면서 모든 인권은 다 중요하다 하고 시위를 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17살 청소년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숨진 사람에 대해서 총을 갖고 있지 않다가 그 반자동 총, 전쟁터에서 쓰는 총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숨진 사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리튼하우스를 공화당에서 정말 완전하게 노블한 그 마음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을 했고 리튼하우스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으면서 변호 비용은 다 그냥 거저 모이고 하면서 나는 방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한 사진이요. 리튼하우스 이제 18살입니다. 무죄 판결 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본인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인해서 2사람이 숨졌습니다.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막 손가락도 치켜들고 이 무죄 판결이 옳았다는 그런 뜻의 사진이겠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8살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18살이나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몇 살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인권에 관해서 서로 시위를 하고 그거 안 된다 하고 자경단과 싸우다가 생명이 숨졌는데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걸 또 좋다고 그 보수 언론에서 막 부각시키고 거봐 뭐 그 사람들을 죽어도 쌉니까? 이건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동을 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샤롯츠빌 그 버지니아주에서 뭐 유대인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 백인을 뭐 흑인이 백인을 대신할 수 없어 하고 막 완전히 그 나치의 뭐 이런 뭐 복면 같은 것도 쓰고 횃불도 들고 시위를 주동해서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버지니아의 판사가 이 모든 배심원이 다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2개의 연방 음모 혐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해야지 된다. 2,600만 달러 해서 몇몇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시위를 주도한 뭐 그룹도 많아요. 여러 그룹. 왜냐하면 누군가가 소송을 했거든요. 이 케이스를 우리 피해자다 하면서 해서 그 그룹과 특히 이제 몇몇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2,600만 달러를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 시위 자체는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없앤다. 남부 무슨 뭐 연합 노예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였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그 어두운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 2,600만 달러는 이제 비용을 내라 이런 것이고요. 9명이 그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 어머니는 혐오적인 연설과 혐오적인 말은 혐오적인 행동을 가져온다라고 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신나치주의자 지금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위대를 향해서 막 차를 몰아서 사람이 그 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은 뭐 무정부주의자들 안티파가 일으킨 일이다. 우리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일으킨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언사들을 이 피고들이 많이 그 했답니다. 그리고
뭐 리처드 스펜서 같은 사람은 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Jesus,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지금 이 그 판결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하면서 여러 번 중지시켰다고 얘기를 하고요. 판사가 그 노만 K 문 판사거든요. 노만 K 문 판사, 뭐 80대의 판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 문 판사가 이 판결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회에서 우파 그룹, 극우 무장 단체, 무장 그룹 오스키퍼즈라든가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들에게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로저 스톤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파의 가장 큰 확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 존스라든가 또 다른 무슨 뭐 정치 관계자가 아니라 폭동 현장에서 폭동을 주재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린 첫 번째 소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위스콘신주의 밀와키 주변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39살의 래퍼가 그 전에 이 사람도 범죄 기록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정폭력으로 막 도망치다가 그 바리케이트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바리케이트를 뚫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무고한 사람 아무런 뜻도 모도 없이 사망자가 지금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10살 아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12살인 다른 뭐 형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내려가서 뭐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19만 9천 명. 11월 20일에 끝나는 주일입니다. 한 주일 전보다 7만 1,000명이 줄어들었고 팬데믹 이전 뭐 평균 아래로 갔으니까 이게 노동계가 볼 때 이거 뭐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뭐 7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만 9천 명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편이죠.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2,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었을 때입니다. 추수감사절 직전에. 올해는 지금 2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돼 있고 2,100만 명 중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실업률 4.6%고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이건 또 바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전략적 비축류도 방출하고 하면서 뭔가 뭐 인플레이션도 조금 조절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굿뉴스이긴 하죠. 소비도 10월 달에 뭐 연속 3개월 동안 증가해서 한 달 전보다 1.7%가 늘어났고 1년 전보다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21%가 그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너무 힘들었잖아. 그동안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아? 뭐 그런 생각들이요. 해서 더 사람들이 물건의 개수를 더 많이 사서 그렇다기보다는 물건값이 비싸졌으니까 이게 판매 액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영화업계 이런 곳은 노멀이 아니죠.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은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업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물건은 그 서비스 업계가 여행 같은 것, 관광, 여행 등등 해서 서비스 업계에서 많이 쓰여졌었던 그런 돈들이 뭐 양쪽에서 다 상품이건 서비스건 안 쓰여지다가 지금 상품 쪽으로는 물건 쪽으로는 또 약간 할러데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쇼핑 붐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 할러데이 쇼핑이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뭐 큰 뭐 사이버 먼데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는 그 같은 정도의 소비는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일찍 사기 시작해서요. 그래도 아무튼 그 긍정적인 그 분위기죠.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가족을 만나고 오고 하면서 환자가 늘어나겠구나 하고 환자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92,000명 하루에 양성 반응 나오고요. 1,0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질병통제국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나와서 나는 왜 반대한다, 나는 이렇게 대처한다 하는 것을 듣고 간 사람이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의사 7명이 나와서 열심히 얘기하면서 어떤 분인가요? 이름 써놨는데요. 제가 71살의 심장 전문의 닥터 브루스 보로스, 이분은 지난 16개월 동안 나는 구충제를 복용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데 하고 열심히 800명, 900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이러스에 걸렸죠. 그래서 의사들이 7명이 여기에 참석한 의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이미 이제 증상까지 있거나 그런 파악된 숫자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800명, 900명이 같이 모여서 뭐 백신 접종에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께서 뭐 마스크 쓰기를 하셨겠습니까? 거의 안 하셨겠죠. 그리고 뭐 거리를 두기를 한다던가 좀 침 튀는 걸 삼가하게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거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슈퍼 스프레드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집단으로 확 감염되는 거. 그런 일은 없다라고 지금 주최 측은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렇게 뭐 구충제를 먹으면 된다, 뭘 먹으면 된다, 뭐 백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뇌당하셔서 97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세뇌당하셔서 뭐 여기도 참석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볼기짝을 맞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녀분들도 있고요. 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당연히 내일 그 가족분들끼리 만나서 내일은 윷놀이 하는 날은 아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유시 생각나나요? 도개걸 무슨 모인데 중간에 하나 뭐 빠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미나게 아주 재미나게 내일 즐겁게 추수감사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 세계와의 관계를 아웃라인 정도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개월 전에 선거에서 이겼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정부 구성이 필요했는데 그 연합정부 구성을 성공을 해서 어제 이제 그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16년 동안이나 앙겔라 머르켈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라는 총리가 그린당하고도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그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친화적인 자유민주당과도 협상을 끝내서 뭐 그린당의 대표를 뭐 어떤 요직에 주고 이런 형태로 했고 또 앙겔라 머르켈은 물러나면서도 본인과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죠. 왜냐하면 공개적인 사회민주주의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 올라프 숄츠 새로운 그 총리가 그런데도 G20 정상회담의 마지막으로 앙겔라 머르켈 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이 올라프 숄츠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잘 그 소개를 해주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독일이니까요. 뭐 앙겔라 머르켈처럼 약간의 보수성이 있는 정치인이나 올라프 숄츠처럼 좌파 사회민주당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다 이제 독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원래 뭐 재무장관이었고요. 방금 전에 그 정부에서 뭐 부총리도 했었고 해서 놀라운 승리였었잖아요. 놀라운 승리였지만 너무 작은 차이. 보수 블록을 작은 차이로 이 사회민주 계열의 이 총리가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안정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혁 같은 것은 하지 않죠. 사회민주당인 것에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를 했고요. 기후변화도 막아야지 된다. 유럽연합은 강화해야지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LA 경찰국에서도 어떤 집을 따라오는 강도를 잡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만들었잖아요. 조심하세요. 휴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뵙겠습니다.